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락대 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의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락대월드. 이 아침마다 성황을 들으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좋죠? 야, 이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을 쥐잡듯이 잡겠죠? 어디야? 몇 시인데 안 들어와? 아이고, 맞아요. 깨워줄 때는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해주면 바짝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뭐 하나를 그러니까요. 못하겠다, 뭐 하나를 아, 못하겠어. 자, 오늘도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유튜브 사진관에서 주제별로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과거와 닮아 있는 혹은 전혀 다른 현재 사회의 고민이나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전쟁 같은 아픈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힘들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과거에 비해 완전히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 많이들 놀라실 때도 있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산하 제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이제 적게 낳으라고 했다가 맞아. 갑자기 또 지금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했다가 맞아요. 이게 너무 반대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혼돈이 많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바라보는 문제가 또 있는데요. 네. 바로 인간의 기대 수명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 문제죠.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장수하는 게 최고의 복이었는데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예전에 라떼만 해도 라떼? 이런 보험 가입할 때 80세 만기면 충분하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근데 100세 만기도 모자라서 120세 만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120세 만기가 있어요, 있기는?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최근 팬데믹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학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나 세계 의학계의 패러다임은 자연치유, 전통의학, 병행치료 등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 전통의약품 시장 규모가 2030년 3천억 달러에서 2050년 6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와, 네,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K-푸드, K-팝, K-드라마에서 이어서 K-메디. 정말 우리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날도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우리의 전통의학, 한의학의 역사에 대해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어우, 좋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유, 이거 줄을 서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그 유명한 변우원? 변준 씨요, 변준? 변준이요. 잠깐만, 허준 씨, 변준 씨 하니까 뭐. 네. 네, 예쁜 네. 이름이네요. 잘못했는데. 살짝 명의가 아닌 것 아니, 같은데. 변자가 들어가면 다 이상하네. 아니에요. 변준이 뭐야? 변칙이 있었나 보죠? 아니에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간만에 상태 심각한 놈 살리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니 근데 예전에도 저렇게 뜨는 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러게요. 아, 아프겠다. 살았네. 아따, 너 뒤진 줄 알았다, 야. 당신 누구야? 나? 봉사. 아니 눈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침을 놓으시네요. 야, 저건 살린 게 아니라 그냥 아파서 깬 거 아니야? 아 뜨거! 아 뜨거! 그만. 야,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네. 한의학은 우리나라에서 고대부터 발달해 내려온 의학인데요. 중국과 일본 등 한자 문화권 지역의 의학과 교류하면서 꾸준히 발전되고 전승돼 온 우리 전통 의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의학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의 첫나라 고조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 요령 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생긴 국가이다. 고조선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 100일간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어 단군을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단군 신화에서 이미 약초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의학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라 마치 미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쑥과 마늘의 좋은 성분과 효능은 현대 의학으로도 이게 밝혀졌거든요. 그럼요. 고조선 시대에는 약초 기록뿐 아니라 침술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황제 내경 중 침술의 원리를 기술한 영추편에 침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돌침, 즉 편석이 동방에서 유래했다고 하였다. 편석은 고대 종기를 짜거나 통증을 치료한 의료기구 중 하나다. 아, 저 시대에는 침이 돌로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침 맞을 때 너무 아플 것 같아. 돌 돌로 맞는 찌르는 거 거 아니야? 그렇지? 돌 맞는 거지. 돌 맞는 거지 뭐. 자, 다행히도 금속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침은 여러 금속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석침은 신석기를 거쳐서 점점 정교하게 가늘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금속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침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리침, 철침 등으로 발전하고 은침, 금침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고조선부터 약초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침을 놓는 등 직접적인 의술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한의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발전해서 점차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려시대는 몽골과 거란 그리고 외까지 잦은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 국가의 안위에 잦은 위협이 찾아왔던 고려. 그래서 결국 종교인 불교의 힘으로 이를 맞서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은 의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기도를 외우고 주술을 썼다는 게 황당하지만 저 시대에는 또 저게 최선이지 않았겠나요? 그치? 맞습니다. 마음가짐이 다른 거지. 네. 저도 네. 사실은 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답답한 거죠. 예. 맞아요. 당시에는 국가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서 이런 주술적 방법이 통용이 됐던 거죠. 고려시대에는 의술 대신 승려가 기도나 주술을 외워서 치료를 하는 행위도 성행했다. 힘든 치료를 앞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주문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문은 의술이 되었다. 한의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염원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고려시대의 의술은 주술 형태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의술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의료 행위를 하는 관리를 뽑는 과거 제도를 시행했고 내과와 외과를 구분지어 치료를 세분화했다. 외세의 잦은 침략은 약재의 수입을 자연스럽게 억제했고 결국 고려는 우리 풍토를 연구해 우리 민족 체질에 맞는 약초를 발굴해냈다. 이제 좀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네요. 예. 고려의 의술은 이웃나라에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13세기 기록에 보면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의 딸 안평공주가 고려 왕에게 시집을 왔다.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가 아프자 고려의 의사 설경석을 공주가 추천해 쿠빌라이를 낫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 일화는 고려의 의술 수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아니 근데 뭐 이웃 나라에까지 소문이 났을 정도면은 네. 우리나라 의술이 진짜 정말 뛰어났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체계를 갖춰가던 우리 한의학은 삼국시대부터 여러 이웃나라와 교류하며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의학서가 집필되며 한의학은 의학적인 가치를 더해가게 됩니다. 삼국시대부터 중국 의학계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우리나라 한의학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의학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역사였고 그 성과가 세종 때 나타났다. 대표적인 의서가 85권 30책으로 이뤄진 향약 집성방으로 중국 의서들의 처방전에서 향약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한 의서다. 또한 세종은 중국 고대 의학서인 황제 내경부터 원나라에 이르는 150여 종의 의학서적을 총망라한 의방유치를 편찬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잘 기록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후대에 이어지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님도 그걸 딱 알고 저렇게 많은 양의 의서를 만들게 한 거 아닐까요? 향약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세종. 그런데 의방유치에는 특이하게 서문이 없다. 아, 서문은 책이 왜 쓰였는지 그 목적을 적어놓은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방유치에는 서문이 없습니다. 법례만 있어요. 서문이 없는 책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유치, 그러니까 분류해서 모은다라는데 분류해서 모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세종이 생각했던 것은 저걸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그 이상의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문화, 과학, 농업 등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서적을 굉장히 많이 편찬한 분인데요. 그중에 이 의방유취는 한의학의 의학 이론과 치료법이 체계적으로 담긴 아주 방대한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엑스레이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초음파 장비가 있었겠어요? 청진기도 있을까 말까 한데 아니 어디가 아프면 그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아니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쫙 정리를 해두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얼마나 편리하게요? 말만 들어도 진짜 든든한데.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의방유치는 세종 때 365권으로 편찬을 마쳤지만 간행되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후 수정을 거쳐 성종 8년에 출간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약탈해가고 맙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다시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요. 정말. 덕분에 우리나라에 비해 150년 이상 뒤처져 있던 일본의 의학 수준은 급성장하게 되죠. 아이고, 저 우스푼이네. 도둑질해 갔네. 그래. 아니 그럼 이거 의방유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당연히 돌려는 줬겠지. 애석하게도 원본은 아직도 일본 왕실 도서관에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일부 복사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의방유치의 한국어 번역 사업과 반환 운동을 펼치면서 그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빨리 의방유치를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어떻게 보면 의서인데 이거 빨리 좀 빠꾸데스네. 매워, 진짜 화가 나네. 화나네 진짜로. 진짜. 그런데요, 사실 저는 역사 공부를 책보다는 책은 좀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선시대 의학서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허준의 동의보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변준 아니죠, 허준. 예. 변준 씨 아니죠? 허준 맞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명의 하면 허준, 그리고 조선 최고의 의학서 하면 동의보감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허준이 의방유치를 기초 삼아 만든 서적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의방유치가 없었더라면 동의보감도 탄생하기 어려웠겠네요. 그럼요.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를 넘어 동아시아의 근세의학의 출발점이자 현대 전통의학의 기초가 된 아주 중요한 의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은 과연 어떤 책인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시죠. 현대까지도 연구되는 의학서적인 동의보감, 병의 증상부터 처방, 약물의 종류, 그리고 양생법에서 침구법까지 한의학의 모든 부분을 기술한 종합의학서적이다. 오, 멋있다. 동의보감은 시대가 필요로 했던 의서였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서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수양을 우선으로 하고 약물 치료를 다음으로 하라. 처방이 너무 많고 번잡하므로 그 요점을 추리는 데 힘써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향약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 약으로 쓰지 못하니 국산 약명을 적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라. 질병보다는 평소의 건강과 생명의 원기를 길러주는 일을 우선했던 의서. 이는 기존에 없던 일로 동의보감을 독보적으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백성이 쉽게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병의 근원에 집중한 실용적 의학서였던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동의보감은 조선에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여러 차례 간행됐다. 중국에서는 평년 10년에 한 번꼴로 25차례나 출간되었고 베트남 등지로 건너갔다. 또한 중국보다 그 횟수는 적었으나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한의학의 표준 모델이 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야, 아니 동의보감이 다른 나라에서 출간됐던 게 네. 정말 조선시대판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동아시아 3국의 평가는 가히 놀라웠다. 정전은 고금의 의서를 통틀어 진실로 우리나라 쓰임새에 적합한 것으로 오직 양평군 허준의 동의보감에 견줄 것이 없다 했고, 청나라 능언은 이 책은 황제도 이미 읽은 바 있으나 아직 보통 사람에게 보급되지 않았다. 천하의 보배는 마땅히 천하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
기록했다. 천하의 와. 보배. 천하의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요시문의 쇼군의 명으로 동의보감이 발간. 고금의 중서를 손바닥에 잡힐 정도로 살폈으니 가히 의협의 가르침과 바로잡음이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아니 그럼 빨리 그 유방우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책 내놔. 아 돌려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에서까지 동의보감을 귀하게 여겼다니 이건 뭐 그래도 자랑스럽네요. 뿌듯해요. 그럼요. 네. 이런 동의보감의 가치는 현대로 넘어와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동의보감이 등재되게 됩니다. 최고. 동의보감은 현대에도 중국, 일본 등 가장 많이 발간된 의서로 꼽히며 의서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와 의서로서는 최초로 등재가 됐는데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을 꼽아 지정한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포부의 동의에 거울에 비치듯 명료하다는 의미의 보감의 뜻이 현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의학 백과사전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 유산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야. 앞서 등재된 세계 기록 유산은 훈민정음과 조선 왕조실록, 직지 심체요절, 승정원 일기, 해인사 고려 대장경판과 재경판, 그리고 조선 왕조 의궤 등 6건입니다. 이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면은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보조금과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래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선호하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양의학을 조금 선호하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의학도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병의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려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병, 더위 먹음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원인과 치료법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화병은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정말요? 현대의학 입장에서는 그 실체가 없어서 오랫동안 마땅한 진단 명도, 치료법도 당연히 없었는데요. 아이고.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계 대부이자 뇌과학자인 이시영 박사는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이 화병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현대의학적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정신의학 용어로 등재시키게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병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알죠. 네. 근데 그럼 외국 분들은 화병을 혹시 뭐라고 하시나요? 뭐 why you're sick? 오, 괜찮은데? why you're sick? 자, 외국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화병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은 I'm 화병났어 막 이렇게 해야 하나? 그 뒤에 나와요. sorry.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인정된 병명이 영어로도 이 HWA-BYUNG 병. 화병이기 때문이죠. 와우. 와, 그럼 외국 나가서 답답할 때 I have a 화병. 와우. 화병. 화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꽃병을 갖다 주지 않을까요? 걔는 영어 쓰잖아. 그랬어? 이렇게 화병까지 세계에서 통용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우리나라 한의학 정말 대단합니다. 짱짱. 화병. 화병.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한의학의 역사 속에는 뛰어난 의학자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상의학 창시로 한의학의 새 지평을 연 조선의 명의 이재마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체질로는 가장 오래된 중국 의학서 황제 내경에 처음 기록됐지만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이재마가 동의수세보원을 집필하면서 사상체질로는 체계를 갖춰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재마의 의서는 대중을 위해 쓰여졌다. 소수의 전문인들만 지식을 알아서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 명의는 특권층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의학의 원리를 쉽게 풀어내 널리 알리고자 했고 자신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다. 그 결과가 바로 동의수세보원이다. 이 책은 같은 병증이라도 사람마다 적합한 약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자세하고 쉽게 쓰여졌다. 동의수세보원은 단순 의서가 아닌 건강한 삶의 지침서 역할도 했던 것이다.
스스로 관리하게끔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저 동의 수세 보원이 바로 사상의학의 이론과 치료법을 기록한 의서입니다. 아, 자신의 체질을 알면 스스로 건강을 더 챙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사상 체질은 지금까지도 한의학에서 기초로 삼는 내용인데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지금부터 각각의 특징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도 자신의 체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네. 나 궁금하다. 네. 먼저 태양이는 머리가 크고 목덜미가 실하며 얼굴이 둥근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하체가 약해서 서 있는 자세가 불안하고 오래 걷기 힘들다고 해요. 태음이는 얼굴이 둥글고 목덜미가 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상체는 약하지만 반대로 하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비만 형체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는 얼굴이 작고 달걀형인 특징이 있고요. 키나 체격은 보통 작은 편이라서 그 마른 체형을 유지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양이는 머리가 앞뒤로 돌출이 되고 목이 가늘고 긴 특징이 있는데요. 주로 역삼각형의 체형으로 민첩하고 날렵한 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거 읽으면서 네. 각자 체형을 지금 소음인. 저는 소음인인 것 같고. 저 그렇죠. 소양인 같아요. 저 역상 어깨가 되게 넓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뭐죠? 태음인인가? 외계인? 아이 뭐 죄송해요. 끼리끼리 까락까락. 너 끝나고 내가 오늘 까락까락. 깨라까라? 네, 까락까락. 한장 깨락까락. 끝나고 내가 건물 뒤로 오랑까락. 잘한다. 내 뒤에서 같이 쫑알쫑알쫑알. 이런 사상 체질에 따른 특징들은 성격과 건강 등을 좌우하면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고 자신의 체질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내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한의학이 굉장히 섬세하고 인간적이네요. 이렇게 역사도 깊고 훌륭한 한의학이 왜 양약에서 밀리게 된 걸까요? 아, 그건 말이죠. 우리 역사에서 값지고 귀한 것들은 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다 크게 훼손되고 말살당하지 않았습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일제는 보건 의료 체계의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한의학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의사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양의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제는 1905년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다. 그리고 일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의학 말살 정책이었다. 열받아 진짜. 진짜. 당시 한 신문 기사를 보면 일본인 공무관 의사가 국립의료기관인 광제원의 책임자로 오면서 한 일은 한의사들을 예고도 없이 몰아내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한의학은 큰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의학을 국가 의료기관에서 축출시킨다? 이거는 내보내겠다는 뜻인가요? 그쵸. 드러낸다는 거죠. 아, 진짜. 이렇게 일제 정책 속에 한의사는 의사보다 한 단계 낮은 의생으로 격화되기까지 했는데요. 동아시아 최고의 의술이라는 한의학을 말살시키려던 일제. 결국 한의사를 폄하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하나 만든다. 한의사를 폄하하기 위한 의생제도다. 의생이란 의술을 행하는 전문의가 아닌 배우는 미안성의 생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의 한의학을 부정하며 뿌리까지 흔들려는 제도야. 아니 양의학만큼 한의학도 정말 훌륭한 의학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정두법을 도입한 한의사 지석영도 의생으로 격화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아이고. 그러나 의생제도는 오히려 한의사들을 독립의 상징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냈다. 일제에 항거한 한의사들의 모임은 전선의회다. 그리고 한의사들 스스로 후진 양성을 위해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인 동제의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의사들이 일제에 항거한 가운데 일제 탄압에 온 마음을 다해 항거한 한의사가 있었다. 바로 한의사 강우규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19년 일본 총독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지만 실패했다. 서울역에 나가보면 저 늠름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후 한의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환자의 진료 기록 및 처방전까지 모아지며 일제강점기 한의학은 더욱더 견고해졌다. 아무리 탄압을 한들 우리 민족의 얼과 역사가 담긴 보물이 쉽게 사라질 리가 없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주축을 이뤘던 한의학은 광복 이후 의료법의 개정과 함께
양방과는 또 다른 의료 체계를 쌓아오며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의학이 사라졌으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평소에 맞아요. 침 맞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요. 안 돼요. 그 후로 한의학은 또 표준화, 과학화에 힘쓰면서 의학적 가치를 꾸준히 높여가게 되고요.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각국의 의료진들이 또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와, 정말요? 그야말로 세계 전통의학계의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방인들이 한국 한의학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전통 한의학의 이론과 정책, R&D 등 한의학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상체질 의학을 접하면서 자국의 전통 의학을 되돌아보고 한의학과의 접목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신들의 국가에도 전통 의학이 존재하지만 네.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아차리고 배우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요. 전 세계인들이 침 맞고 부항 뜨고 차 컬렉션도 부항부항 이렇게 울리는 그날까지 한의학계에서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올해 18년째인 개발도상국 한의학 연수는 코이카의 부상원조 프로그램으로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류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유산, 한의학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 내용이 흔히 인용되어 익숙하기만 했던 동의보감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만큼 그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한의학. 앞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의학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한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추억과 낭만의 혈자리를 정확히 집어드리는 바로 라떼 명의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야, 침소태이가 갈래? 그래. 변준 선생님 가시죠. 오케이, 가시죠. 변준 선생님 빨리 가요. 차 타고 부왕 이렇게 가는 거죠. 저준이요. 바닥으로 먹고 사는 나불나불. 소우민. 저는 소우민인 것 같고. 저 그렇죠. 소양인 같아요. 저 옆상 어깨가 되게 넓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뭐죠? 소우민인가? 외계인? 아이고. 죄송해요. 끼리끼리 까라까라. 끝나고 제가 오늘 까라까라. 깨라깨라. 네, 까라까라.